나올 거. 안 읽으셨어요? 많이 받으세요? 네, 많이 갑니다. 그 뭐 제가 일단 소식 공유 차원에서 저기 톡방에 약간 도배질을 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피로도가 높으실 것 같은데 국회의원들 써는 거 보면 쌍꺼풀 좀 하지 마라 뭐 내용은 됐고 이런 마음이 왜 없을까 싶어요. 그런데 저로서는 약간은 어쩌보면 한편으로는 제가 나이 먹고 참 실없이 여기저기도 주워 터지고 다니고 다네 이런 자괴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하튼 뭐 그로 인해서 그동안 해야 된다 하면서도 물밑에 그냥 잠잠하게 깔려 있었던 여러 가지 논의들이 조금 얘기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 자체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반가운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어차피 뭐 이게 어쩔 수 없이 누가 의도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특별히 작전을 짜가지고 어느 타이밍에 누구하고 자리를 계획적으로 만들어서 논의가 되는 거라면 뭐 그것도 괜찮겠지만 우발적으로 진행이 된 것이긴 하나 지금 용어에 대해서 오랫동안 묵어왔던 논쟁들이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이 수면 위로 좀 떠오르고 있는 과정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서 나름 긍정적으로 느낀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내용을 한번 봐주세요. 그 정도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가 이 국민정음 하고 있는 것도 그렇잖아요. 국민정음 제자 원리가 인지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보편 실제라고 하는 거하고 연관되는 어떤 규칙을 가지고 이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수록 한편으로는 발도르트적인 모국어 교육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을 그릴 수가 있죠. 상을 그릴 수가 있고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이게 용어의 혼란 어떤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뭔가 누가 뭐라고 주장을 하든 그 주장의 근거가 있어야지 이게 공공의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근거가 자의적이라거나 뭐 그냥 임의로 여기저기서 편집해온 근거들을 가지고는 사실 모든 논쟁이 그냥 입장 대 입장으로 평행선을 달리게 되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보편적인 원리, 기준이 될 법한 어떤 것들이 밝혀져야 그거에 입각해서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논의를 통해 가지고 의식의 발전이나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티격태격 감정 싸움으로 끝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건강하게 가느냐 아니면 수다스럽게 그냥 별 의미 없이 가버리느냐라고 하는 것도 실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이제 공유되어 있고 공론화되어 있는가에 좀 많이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하튼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이제 국민정음 3편 중에 정인주 구수하고 예의편에 나와 있는 걸 한번 훑었죠. 오늘은 제자해를 읽으면서 제자해 이제 뭐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음양오행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제가 주역에 대해서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주역 따로 제자해 따로 이렇게 봐가지고는 이게 시간이 하염없이 걸려서 제자해를 바로 읽어 나가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찝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한편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건 그런 거죠. 저 역시도 처음에 저 혼자 이제 해례본을 이해를 하고 나서 이걸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확 막히는 게 주역이었어요. 제가 이 원고를 완성하고 출판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김영사를 찾아갔습니다. 출판사.
김영사 편집장이 상당히 뭐 나름대로 그 계통에서 이제 편집인으로서 이제 아주 베테랑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한 몇 주가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데 이분의 반응이 그런 거였어요. 컨텐츠는 자기는 납득이 된다.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결정적으로 안 팔릴 거다 이거. 이게 팔릴 수가 없다 이게. 왜냐하면 이해를 하려면 주역을 알아야 되는데 주역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게 읽힌다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이게 나갈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김영사 같은 상업출판에서는 미안하지만 내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출판 선물을 몇 군데 두드렸지만 똑같은 거의 비슷한 반응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냥 자비 출판했죠. 예. 수신제가 제가 만든 출판사. 자비 출판 아니요? 뭐 어떻게 해요? 그렇게 워낙에 제가 어디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지게 기다리는 성질이 아니라서 뭐 출판을 해야 되나 안 해주면 내가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제가 이게 자비 출판을 할 때도 처음에 출판 비용이 몇 천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뭔가 이게 첫 썰을 찍을 때 세팅을 하고 뭐 또 칼라를 꽂고 하려고 하니까 돈이 좀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맨날 계좌가 저기 1,000원 단위가 눈에 보이는 계좌라서 없었어 아무것도. 그래가지고 또 이제 막 저기 뭐야 책 나오면 책으로 줄게 하고 책 나오기도 전에 실물도 없는 책을 먼저 파는 거죠. 먼저 팔아가지고 기금 모아가지고 그걸로 제작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빛을 보게 된 책이 이 하늘의 동안들입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꽤 고생해서 나왔습니다. 그 기금을 마련하는데도 한 반년 이상 걸리고 고생해서 나와서 처음에 나왔을 때 너무너무 기뻤죠. 야, 이제 이게 뭐 팔리나 안 팔리는 이제 등장을 했으니까 세월이 뭐 몇 년이 가든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언젠가는 읽힐 거다 라는 심정이었는데 의외로 이제 타이밍이 좋아가지고 문자교육에 대한 관심들이나 한참 사회적으로도 일어날 때 적절하게 맞아가지고 이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 책도 다음 달 중에는 드디어 2쇄가 나올 거예요. 1쇄 3,000권 찍었는데 1년 반 만에 나갔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식의 책 중에서는 잘 나가는 거예요. 보면 맨날 베스트셀러 써있어요. 근데 그 계좌에 입금 되는 건 없는데 네이버에 찾아보면 베스트셀러 맨날 떠있어. 그래서 여하튼 근데 지금 이 책도 지금도 그래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이 정도 가지고는 요거만 봐가지고는 충분히 안다라고 하는 게 전혀 안 돼 있거든요. 전혀 안 돼 있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 강의를 할 때 야 이게 주역의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이해 못한다. 이게 정말 장애가 되긴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지금처럼 이제 강의 횟수가 별로 쌓이기 전에는 어떻게든 주역에 대한 상을 먼저 공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거든요. 그러고 들어가려고 했어. 근데 시간이 하염없이 늘어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오히려 다음에 개정판, 지금 이제는 개정을 할 건 아닌데 아직까지는 이제 개정 정보판을 내게 될 때는 제 목표가 주역을 몰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쓰자. 주역을 몰라도 답을 변정, 파도낙서에 나오는 모든 논리들을 그냥 현대인들이 충분히 알만한 논리로 전환시켜 쓰자라고 하는 게 목표고 그래서 지금도 근데 하다 보니까 주역의 전체상을 알아야 그게 전제가 될 필요는 없고 제자해에 나오고 있는 것들만 제자해에 있는 내용들만 논리적으로 그것만 딱딱 접수를 해도 논리가 이어진다 라는 거는 이제 좀 전달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해를 바로 보겠습니다.
따라 읽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 문장부터 이제 천지자연의 원리는 하나의 음양오행일 뿐이다. 이렇게 시작하죠. 1음양오행, 천지지도 1음양오행이 1음양오행일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직 다이렉트로 그냥 이건 그냥 음양오행으로 시종일관 달린다라고 하는 걸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얘기하자면 요거 보통 이제 주역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직역을 해버릴 때는 여기도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거 국립국어원에서 번역한 거를 기초로 삼아가지고 제가 꼭 이거 변형해야겠다 싶은 것만 조금 고치고 그대로 한 거거든요. 그대로 한 건데 지금 이렇게 이제 국학자들이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하나의 음양오행일 뿐이다. 근데 뭐 그렇게 해석을 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순서가 있는 겁니다. 태극이 숫자로 1이거든요. 그 다음에 음양, 이거 숫자로 2입니다. 그러면 1, 2가 나오면 3은 이미 따라 나온다고 봐요. 그러면 3제. 그 다음에 2가 한번 분화가 되면 4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4, 4. 그럼 이 4라고 하는 이 숫자는 짝수기 때문에 안정을 취하기 때문에 움직이지가 않아요. 얘가 움직이려면 홀수에 또 다른 동력이 들어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5행. 여기까지가 세상이 움직이는 어떤 기본 기본 순환 패턴이다. 1부터 5까지가. 예. 그 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1음양오행이라고 하는 말. 예. 하나의 음양오행이다가 아니라 실제로 계속 전 강의 중에 계속 떠들었지만 음양오행이 사실은 천문관측 결과입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마 그런 얘기 저한테 처음 들으셨죠? 예. 사람들이 가불병정 자축이며 외우면서도 이게 실제 태양계의 어떤 별의 움직임이다라고 하는 걸 연결해서 이해를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도 그렇게 해설하고 있는 책들이 없어요. 근데 원래 이제 고전을 쭉 따라서 읽어보면 그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기초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이 천문관측의 일반화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들이 나올 때 옛사람들이 자연의 어떤 운동 변화 과정을 실측해가지고 그걸 다시 압축해서 문장으로 표현을 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 경우 이제 그랬던 과정 자체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 이걸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안 그러면 직역해버리면 사실 의미를 많이 놓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조심하면서 가겠습니다. 본복지간 위 태극 이 동정지 구 위 음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양이 뭔지에 대해 가지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음양의 우주적인 근거는 해와 달입니다. 볕들량, 그늘질, 음이잖아요. 글자 그 자체는. 글자 그 자체는 그 볕들량이고 그늘질, 음인데요. 볕이 들면 주변의 모든 사물과 기운들이 팽창하잖아요. 그죠? 열이 있으니까. 열이 있으면 기운이 팽창하죠. 팽창하는 걸 양이라고 하는 거죠. 양이라고 하는 거고, 또 끌어. 그러면 수축하는 거, 이게 음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현상적인 관찰을 할 때는 볕이 든 쪽하고 그늘진 쪽을 가지고 양음이라고 합니다. 양음이라고 하고, 태양계의 이제 천체, 실제 행성에다가 이거를 적용을 할 때는 일월을 음양이라고 하는 거죠. 일월. 해와 달. 해와 달. 그래서 해가 빛과 열의 대명사가 되는 거고, 그죠? 달은 그 뜨거운 빛과 열이 없는 상태에서도, 빛과 열이 아주 없지는 않죠. 빛과 열이 부드러워지는 것 뿐이지. 부드러워지면서 수렴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에도 사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쪼이는 빛이 있고 흡수하는 빛이 있어요. 이렇게 쪼이는 빛을 조사한다라고 하고, 이렇게 흡수하는 빛을 영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문으로는. 조사와 영사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금방 제가 쪼이는 빛이 있고 흡수하는 빛이 있습니다. 이거 괴테도 다뤘던 문제예요. 괴테 색채론이 굉장히 재밌는 책인 이유가, 물론 뭐 저기 현대 과학적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색채론 그 자체가 패러다임적으로 너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좀 금방 논리적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는 납득이 빨리 안 돼요. 납득이 빨리 안 되는데
이제 저처럼 음양오행이나 주역 자체를 하나의 관으로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면 당연하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체 색채론 같은 거는 또 재수 없는 소리를 듣지 마시고 하여튼 오히려 오행관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보면 그냥 무협지처럼 입혀요. 하나도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나와 있는 논리가. 제일 먼저 사람들이 딱 맡기는 게 생리세계를 맡기거든요. 그 생리세계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사물을 볼 수 있느냐? 그건 우리 안에 빛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다. 이걸 이해를 못해요. 이 색이라고 하는 건 사물의 색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색이 나가서 상호작용한 거다. 이 말 자체가 패러다임이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행적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하지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바로 이 생리색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내 안에 있는 빛이 바깥으로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 이게 조사예요. 바깥에 있는 빛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 이게 영사입니다. 이 조사와 영사가 이제 동시에 일어나는데 해와 달의 관계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음은 뭐다? 제가 지금 몇 가지 표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음은 뭐다? 양은 뭐다? 이렇게 사전적 정의를 하려면 큰일 나요. 사전적 정의는 하면 안 되고 오히려 가장 포괄적인 정의는 세상 모든 곳에 존재하는 양극성의 가장 포괄적 개념이라고 음양을 봐야 돼요. 어떤 존재자, 어떤 운동에도 양극성이 있기 마련이에요. 양극성이 없으면 존재 자체도 불가능하고 운동도 안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운동과 현상에는 다 어떤 실존에는 양극성이 있기 마련인데 이 양극성, 대칭적인 양극성 그 자체를 음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감, 반감 이런 것도 당연히 이제 음양인 거죠. 장꿈, 게임 이런 것도 음양을 바탕한 삼재까지 끼워넣은 개념인 거죠. 네, 물체, 테르, 아스트랄 이런 것도 삼재 개념이잖아요. 물체하고 아스트랄하고는 두 개가 양극 개념이고 에테르하고 자아체하고 또 두 개가 대비 개념이에요. 이런 식으로 양극 대칭성, 어떤 순환성 이거는 만물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양극성은 다른 말로 음양이라고 한다. 음양이라고. 그럼 안과 박 이런 것도 음양으로 나뉘는 거죠. 밝고 어두운 것도 당연히 음양이죠. 빠르고 느린 것도 음양이죠. 높고 낮은 것도 음양이죠. 뜨겁고 차가운 거 음양이죠. 예. 아래 위도 음양이고. 그러니까 음양은 무엇이다라고 한마디로 규정 못하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것이 음이냐 양이냐를 따질 때는 기준이 뭐냐를 먼저 따져야 돼요. 기준이 뭐냐를 먼저 따져야 됩니다. 자, 가령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목이라고 하는 게 있고 금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럼 목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는 기운이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퇴하는 기운이거든요. 이게 사물로 나타날 때는 목은 진짜 나무예요. 금은 단단한 쇠입니다. 그러면 1년생 식물을 연상해 보세요. 자라잖아. 봄에 줄기가 자라는 걸 연상해 보세요. 굉장히 활발하게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을에 추수하고 난 뒤에 어떤 사물의 상태를 보세요. 굳어져 있잖아요. 변화가 없잖아요. 딱딱해지잖아요. 자, 이게 이제 목금인데 강한 게 있고 부드러운 게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양이고 어떤 게 음이겠습니까? 해가 강합니까? 달이 강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강한 게 양이에요. 네. 강한 게 양이고 부드러운 게 음입니다. 맞죠? 예. 이걸 강유라고 합니다. 사물에는 강유가 있다. 강함과 부드러움이 있다라고 하는 강유라고 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발생하는 생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생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 막 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무리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피어나는 게 양입니까? 마무리되는 게 양입니까? 피어나는 게 양이죠. 맞죠? 그러면 생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목이 양인가요? 금이 양인가요? 목이 양이죠. 근데 강유를 기준으로 보면 목이 양인가요? 금이 양인가요? 금이 양. 이해되시죠?
뭐를 기준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음양이 뒤집어진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음양이 뒤집어진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음양이 뒤집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음양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음양을 따질 땐 기준이 뭐냐, 관점이 뭐냐, 이런 것부터 따져야 돼요. 우리가 인지하기 이해할 때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감하고 반감이 있는데요. 어떤 게 양이냐, 어떤 게 음이냐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동감, 반감 중에 일단 직관적으로 1차 직감으로 어떤 게 양일 것 같습니까? 예? 왜 그렇죠? 동감이 의지 쪽에서 올라오잖아요. 의지는 에테르 기운이 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성장하고 막 활발하게 뻗어나가는 힘으로부터 동감이 나오는 거거든요. 동감의 작용 자체가 뭘 보더라도 쫓아가서 동일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주 능동적이고 활달하고, 예, 뭐든지 이렇게 감싸 안으려고 하고, 이런 힘이 동감이거든요. 심퍼스가 그런 작용을 한단 말이죠. 그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작용하는 거로 보면 동감이 양 맞아요. 반면에 반감의 효과는 어떤 건가? 사고와 논리를 만들어내잖아요. 사고, 논리, 개념 이런 거가 반감의 효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반감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그 반감의 작용을 보면, 반감의 작용은 일종의 거리두기 같은 거예요. 이렇게 거리를 두고 측정하고 계산하고 냉정하게 패턴화시키고 판단하고 이런 게 반감의 효과거든. 그럼 요거는 틀을 지우는 작용이잖아요. 의식적으로는. 어떤 것을 틀 지우는 작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작용의 성질로 봤을 때는 양과 음 중에서 음인 거야. 동감은 막 퍼져나가는 작용이고, 거꾸로 반감은 이걸 제어하는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얘의 작용의 성질을 보면 동감이 양이고 반감이 음인 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부적 파생 효과를 보면 어떻게 되냐? 외부적 효과, 즉 동감이라는 작용이 만들어낸 효과, 반감이라는 작용이 만들어낸 효과가 어떻게 되냐? 나 하나 안에서가 아니고 나와 세계의 관계에서 어떻게 되냐 하면, 동감이 강하면 강할수록요 편가르기를 잘해요. 편가르기를 잘한다고. 네 편, 내 편. 사람들은, 예, 공감 받기를 원하고, 그죠? 예, 내가 기쁘면 니도 기쁘고 이러기를 원하거든. 원하는데 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유유상종을 찾아다닐 거 아닙니까? 유유상종을. 그런데 사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자기의 활동 반경이라고 하는 게 점점 좁아지잖아요. 예. 아니 뭐 별거 없이 우리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석사, 박사 과정이 계속 어떤 전문화 세분화의 과정이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점점 전문화 세분화의 과정으로 자기 어떤 그 반경이, 정체성이 점점 좁게 규정돼 나가는 게 이 분화되어 있는 사회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동감이 막 발휘가 돼. 동감이 막 발휘가 돼요. 그럼 나와 동일한 사람을 막 찾아서 여기서 뭐 서로 위로를 받고 싶어 해. 그러면 거기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간단한 겁니다. 내게 소중할수록 남의 과거는 갈등하게 돼요. 배척하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호감, 혐오감 이렇게 해서는 아예 안 된다. 왜냐면 똑같은 동감에서 호감도 나오고 혐오감도 나온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개를 좋아한다고 이런 사례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게 같은 경험에도 동시에 나올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개를 손도 못 대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동물 멀리하는 사람들 도시적인 생활에서 있죠. 지금 우리 학교에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도시 생활에서 동물 한번 쓰다듬어 보지도 안 하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과정을 통해가지고 이제 걔하고 친해졌어. 걔하고 친해졌는데, 그래서 4개를 가졌어. 치와와 조그만 거 귀여운 거 4개를 가졌어. 얘 너무 예뻐. 그러면 이 사람이 요 상태에서 자기게만 예뻐할까요? 아니면 걔 일반을 예뻐할까요? 이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가 흔히 자식 키워본 부모 심정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식을 키워보니 모든 애가 내 자식 같더라.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성숙하면. 그러나
뭔 모를 때는 내 자식 건드리면 다 죽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개를 3마리를 동시에 키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크기별로. 대형견은 중형견, 소형견. 우리 집 개 3마리는 뭐 당연히 잘 어울리죠, 형제같이. 근데 큰 개를 데리고 이렇게 산책을 가잖아요. 그럼 저기서 작은 개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100m 밖에서 뛰어안고 도망가요. 이 개가 저 개를 어떻게 할까봐. 그리고 자기 개는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제가 데리고 놓은 큰 개는 혐오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소만한 걸 끌고 다니냐 이러면서. 나한테는 애완견인데 본인한테는 막 공포심을 준다 이거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거꾸로 이효리 같은 대중 연예인은 처음에는 뭐 아무 생각 없다가 요즘 동물보호 뭐 하는 거 뭔가 열심히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게 보니까 유기견 하나 입양하면서 그렇게 시작이 된 모양이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불성에서 한 마리 어떻게 예뻐하다가 이게 확장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동일한 반대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에 대해서 집착할 수도 있고, 이 하나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바탕으로 넓혀나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상이 모였던 그게 두 가지가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상태를 보면 대체로 그래요. 처음에 미숙할 때에는 내 것만 중요해. 그러다가 개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개를 다 사랑하게 돼. 종 가리지 않고 다 좋아하게 돼. 개 일반을 좋아하다 보면 동물 일반을 좋아하게 돼. 동물 일반을 좋아하다 보면 뭔가 생명권에 대한 새로운 어떤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선순환을 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악순환을 타면 그냥 내 강아지 앞대사리에서 끝나버리거든요. 제가 어린 왕자 해설서를 십몇 년 전에 쓴 게 있거든요. 혹시 보신 분 있나요? 한 분도 없나요? 다음번 강의는 책 좀 팔아야 되는데. 제가 20, 30대 때도 글을 좀 쓰고 뭐 나름대로 책도 좀 내고 했었습니다만 지금 어디 가서도 이제 제 소개를 할 때도 젊었을 때 쓴 책들은 이름 바꾸고 입에 안 올립니다. 지금 돌아보면 좀 팔려서. 어렸을 때 왜 그런 치기 어린 얘기들을 많이 했던가. 그게 좀 저 스스로 민망하고. 근데 나이 40 넘어서 낸 책들은 3권이 있습니다. 첫 책이 내 안의 구도자라고 하는 어린 왕자 해설서예요. 두 번째 책이 도마복음이라고 도마복음 해설을 썼습니다. 잃어버린 신을 찾아서라고. 네. 그리고 세 번째 책이 요 한글 책입니다. 네 번째 책은 자료집으로 배포된 인장 용어 해설집을 이게 더 늘려서 책 하나로 지금 만들 생각입니다. 이제부터는 인지학 쪽 책을 좀 써야겠죠. 그러한데 그 중에 사실은 이제 저랑 오래 지내신 분이나 아니면 어쨌든 뭐 저하고 오래된 지인들이나 조금 알고 지내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아직까지도 어쨌든 저의 성장기 내지는 생각에 어떤 변천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코너스톤 이정표로 딱 찍는 책이 내 안의 구도자 어린 왕자 그 책은 그 책을 보신 분들이 모르는 분은 모르지만 한 번 읽은 분은 한 번 읽고 그만두지 않는 고전의 그 로드워크로 가더라고. 2번 읽고 3번 읽고 자식한테 읽히고 동아리만 들어서 또 읽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마니아층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어린 왕자라고 하는 그 책을 저는 이거는 문학으로 표현됐을 뿐 말 그대로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구도 스토리를 상징 처리하는 부이다라고. 그러니까 생텍 쥐베리라고 하는 이 작가는 쉽게 말해서 마나스 이상급이다. 자기 스스로의 체험적 깨달음을 가지고 어느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다. 또 그게 이제 어린 왕자라고 하는 그런 아주 부드러운 문학 작품으로 표현이 됐지만 실제로 그 안에 나오고 있는 모든 상징과 스토리들은 말 그대로 인간의 심천, 의식과 무의식의 싸움 속에서 일어나는 둘이서 얘기를 주고받잖아요. 조정수하고 어린 왕자하고. 이게 사실은 우리 내면에 그 분열된 두 자아거든요.
이거 뭐 에터의 아스트랄이라고 해도 되고 의식과 무의식이라고 해도 되고 어떤 그 에고와 신의 관계라고 해도 되고 이런 어떤 우리 내면의 유원성 간의 대화거든요. 아이와 어른에 대한 우리 안에 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는 거죠. 신성도 있고 욕망도 있는 거죠. 예, 그 분열된 내면의 자기 안의 대화인 거죠. 그렇게 보고 어린 왕자의 이 둘의 주고받는 얘기들을 쭉 눈여겨보면 인간의 일종의 어떤 성장의 고통이라고 하는 거를 느끼고 나서 어떻게 자기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 자기 구원에 이르게 되는 심리적인 여정, 그거를 진짜 세심하게 27장에 걸쳐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 왕자는 저는 지금은 고전으로 읽히고 있죠. 아마 세월이 더 지나가면 고전과 경전의 중간 정도를 갈 수 있는 20세기에 한 손에 꼽을 대작이다라고 저는 봐요. 오히려 레미제라블 같은 것보다 더 대작이다. 악령, 도스토옙스키의 악령 이런 거 보통 우리가 대작이, 그보다 더 대작이다. 포괄하는 범위가 더 넓다. 거의 그 시야로만 보자면 그건 뭐 괴테급이다. 저는 괴테가 천년을 이렇게 조망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인류사 천년을 조망하면서 어떤 인간 의식의 진화 과정들을 스스로 이해한 사람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파우스트가 그런 작품이죠. 파우스트에서 그렇게 장엄하게 묘사되어 있는 그게 어린 왕자에서는 완전히 홀로의 내면의 대화로, 어찌 보면 미니 파우스트인 거죠. 그래서 저는 어린 왕자가 제가 가장 애호하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 어쩌다가 제가 그 어린 왕자 워낙 인기 있는 작품이니까 여기저기 나와가지고 애들한테 맨날 필독서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예컨대 초등학생이 고차 세계인식으로 가는 길을 읽고 있으면 그게 그레이드가 맞냐? 안 맞죠. 저도 어렸을 때 어린 왕자를 읽었지만 별 감흥이 없었어요. 뭐 이거 우주선 얘기도 아니고 뭐 만화도 아니고 뭐 이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예, 흥미가 없었어. 흥미가 안 끌렸어요. 초등학교 때 읽었을 때. 근데 고등학교 때 읽었을 때는 뭐가 있네 그랬어요. 이게 뭐가 있는데 뭔지 모르겠다. 근데 30대 때 읽으니까 오우 쇼킹한 거예요. 야, 이게 이런 정도의 어떤 메시지였구나 라고 하는 게 눈에 딱 들어오고 나니까 어린 왕자에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저 역시도 어린 왕자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린 왕자 한 장 한 장을 놓고 그 대사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를 쫓아가면서 좀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궁리해보면서 제가 공부해왔던 것들을 더불어서 같이 정리가 좀 됐던 거죠. 그래서 정말 21세기 필독수입니다. 예, 어린 왕자도 좋은 책이지만 어린 왕자가 이런 어떤 어린 왕자라고 하는 작품하고 자기 내면하고 이렇게 단독으로 만나고 이 만남을 자기 안으로 다시 끌고 들어오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제 책이 이제 내 안의 구도자라는 제 책이 적어도 이제 이게 그만한 어떤 경로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모종의 이제 매개체로서는 의미가 있는 책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전형적인 예들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겪는 모든 욕망의 종류들이 빠짐없이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어야 되는 욕망, 그리고 겪을 수밖에 없는 트라우마, 예, 그 다음에 필연적인 어떤 뭐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쫙 다 나와 있습니다. 그때 어린 왕자는 그 문제를, 그 자기 앞에 닥친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이게 구도의 여정이라는 거죠. 예. 근데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인데 왜곡된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옛날에 서울대 논술에서 1995년도 서울대 논술에서 어린 왕자가 인용이 됐어요. 와, 참 기억력 좋네. 언제야 95년도? 몇 년 전이죠? 24년이죠. 24년.
서울대노선에서 어린 왕자의 어느 대목이 길게 인용이 됐고, 하필이면 또 그때 양희은 씨가 어린 왕자로 노래를 만든 게 있어요. 밤하늘에 빛나는 뭐 수많은 별들 중에서 그런 노래 아세요? 알아요. 예. 유난히도 빛나는 뭐 무슨 별 하나 있었네. 어린 왕자 뭐 어쩌고 저쩌고 멜로디가 그런 노래 하나 있어요. 거기에도 이 대사가 딱 인용이 돼요. 그리고 이 대사는 정말 많이 인용됩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눈에 안 보이고 마음으로 봐야 돼. 이 말 가장 많이 인용되고, 또 하나 여우하고 만남이 제일 많이 인용되잖아요. 내가 공임을 드린 것만 나에게 소중해. 이 얘기가 인용이 돼요. 근데 이게 앞뒤 맥락 자르고 인용되면 에고를 강화시켜요. 내가 정성 들인 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어. 이걸 한번 되뇌어 보세요. 소유욕 강화예요, 이거. 집착 강하고. 근데 진짜로 여호와의 만남이 과연 생글지대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인가? 그 여호와의 만남과 헤어짐의 그 과정을 쭉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특히 맨 마지막 장면이 중요한데, 이제 마지막 장면에 헤어질 때가 오니까 여우가 그러거든요. 눈물이 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어린 왕자가 그러면 슬프다 이 말이죠. 이제 헤어져서 슬프다. 그러니까 어린 왕자가 그러면 너는 손해를 봤네? 그래요. 쾌불쾌가 있으면 불쾌하니까 슬프면. 예. 우리가 만나서 계속 같이 즐겁게 지내면 좋겠지만 어쨌든 헤어져야 되는데, 헤어지는 그 슬픔에 대해 가지고 말하자면 네가 고통을 겪네, 손해를 봤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우가 그건 아니다 그래요. 왜 아닌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우는 밀을 먹지 않아.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하게 되고 너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불 때, 어린 왕자 머리카락이 노랗잖아요. 바람에 이게 흔들리는 그 너의 머리카락, 내가 너를 사랑하게 되고 너의 모든 걸 사랑하게 되니까 너의 머리카락 흩날리는 그것도 너무나 예쁜데 저 밀밭을 보면 네 머리카락이 생각난다 이거야. 그래서 자기는 밀을 먹지도 않고, 옛날에는 밀이 자기한테 아무런 감흥이 없었는데 그 밀밭을 자기는 사랑하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너를 만나서 내가 밀밭도 사랑하게 됐다. 너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더 넓어졌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여우가 마지막 비밀을 알려줄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린 왕자 그 다음 장으로 가는 암시들이 쭉 나옵니다. 뭐가 펼쳐질지. 자, 책 광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똑같은 거에 대한 애정이라도 그것이 안으로 들어가서 집착이 될 수도 있고, 하나에 대한 애정이 바깥으로 나가서 보편적 어떤 세상에 대한 열린 자세로 개방이 됐을 때는 보편적 사랑으로 승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에너지에서 출발을 했는데 착이 될 수도 있고 승화가 될 수도 있다. 두 개가 다 가능합니다. 두 개가 다 가능합니다. 자, 이 얘기는 이제 동감 반감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제가 아까 동감이라고 하는 걸 원래는 양적인 에너지인데 효과는 에고 강화하고 편가르게 하는 걸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다. 납득되시죠? 똑같이 그러면 거꾸로 반감은 작용 그 자체는 이건 뭔가 정형하고 틀주고 이런 거니까 경직되게 만드는 거니까 음적이에요. 작용 자체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애들한테 개념 논리 일찍 가르치지 마라. 죽은 걸 가르치는 거다 그러잖아요. 활달하고 살아있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딱딱하게 굳은 걸 가르치는 건데, 이거 애들 성장하는 시기에 안 맞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개념 논리 설명 이런 거는 먼저 주지 마라 라고 발도표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감성이 커야 될 때 어떤 사고에 기반한 개념 논리 들어가면 안 좋다라고 합니다. 그렇듯이 이거는 작용 그 자체는 음적이에요. 작용 그 자체는 음적이지만 과연 이 음적인 게 우리한테 필요가 없을까요? 당연히 필요해요.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관성, 자의성 이런 거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개념 형성을 할 줄 알기 때문에, 그 개념에 기반한 어떤 필연적 논리를 펼칠 줄 알기 때문에, 그거에 기반해서 어떤 규칙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소위 보편성이라고 하는 걸 추구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엇이 사람마다 다 욕망과 감정이 다 다른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질서 있는 합의를 하자고 했을 때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원리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이거는 개념 논리의 어떤 정립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거의 작용 자체는 내부적으로 보면 음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망은 넓어집니다. 이해가 되죠? 우리는 나만 중요해가 아니고 우리 집단도 중요하고 공동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국가 공동체, 근데 공동체는 넓어요. 국가 공동체도 있어요. 네. 그리고 세계적인 규모의 공동체도 있습니다. 가치라고 하는 것도 세계적 규모의 가치가 있습니다. 인권 이런 건 세계 어디서나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하나의 가치 내용이잖아요. 인간의 존엄성 이런 거는, 그죠?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확실하고 훨씬 더 변함없이 적용돼야 되는 이런 이제 보편적인 어떤 보편적인 뭔가 원리가 됐든 실제가 됐든 이런 걸 찾아내려면 이 반감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런 거 없으면 우리는 사회적 의미에서 도덕성이라고 하는 게 안 생기게 돼 있어요. 끝없이 칭얼대는 철부지, 자기만 아는, 자기 감정만 소중한 철부지로 남게 되버리는 거지. 그래서 뭐 지겹게 하는 말이지만 이걸 호감 혐오감이라고 가르고 혐오감 극복하는 게 마치 의식상승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가 그래서 썼지만 그렇게 하면 정신병 된다. 그렇게 하면 사회성 없는 조울증 환자 중에 조쪽만 나면 정신병자 상태가 돼버리는 거다. 만약에 그걸 교육에다가 적용시킨다 그러면 초급만 하고 상급은 절대 못 올라가요. 개념 논리의 확장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지성이 자리잡겠어요? 개념 논리 자체를 끄려야 할 거 아닙니까? 뭔가 감성적인 게 좋은 거고, 감성적인 게 우월한 거고, 진실인 거고, 개념 논리 이런 건 냉정한 거니까 이런 건 뭔가 배격해야 될 거고, 뭔가 도덕적으로 좀 떨어지는 거고, 이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오성호는 100년이 가도 도달 못합니다. 100날 가도 안 됩니다. 맨날 우리가 발도록에서 배운 대로 맨날 감각폰입니다. 못 벗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실제로 현실에다 딱 적용시키자면 만약에 이런 문화적인 분위기가 퍼져 있다. 그럼 상급방은 절대 탄생 안 합니다. 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굴러가지지가 않는 거죠. 제대로 굴러가지지가 않고 12학년 끝날 때까지 이제 조금 감성적인 것만 열심히 하다가 끝나면 사실은 그 나이 때 갖춰야 될 것 중에 공백이 생겨버립니다. 얘기가 좀 공감이 되세요? 네. 그래서 영어 문제가 영어에서 안 끝난다니까요. 제가 저희 학교 부모님들만 하더라도 저보고 교장 선생님 제발 좀 어디 가서 싸우고 다니지 마세요. 학교에 얼굴이 왜 맨날 싸우고 다니는? 이게 누구 뭐 자존심 싸움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존심 싸움하는 게 아니고 이 용어에 대한 이해를 하나 정립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보이지 않게 전체의 진로가 왔다 갔다 하는 문제예요. 보이지 않아서 실감이 잘 안 할 뿐이지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끝단락을 솔직히 그 블로그 주인공이 조금 안 됐어. 괜히 저를 건드려가지고 제가 끝날 때까지 가는데 이제 큰일 나겠네. 그러나 보면 이제 소일거리 얻으신 거죠 지금? 소일거리 얻으신 거죠? 그렇죠. 서울거리 같아요. 자, 제가 어린놈자 얘기를 한 거는 공감 반감의 그 어떤 안팎이 뒤집어지는 공감 반감을 봅시다. 안에서 보면 공감이 양이고 반감이 음이에요. 근데 밖에 관계적 파생 효과를 보면 감감이 확장적이고, 그죠? 공감이 훨씬 협소해져요.
안팎이 뒤집어지잖아, 음량이. 그러니까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냐? 아니면 둘 다를 동시에 갖고 있는 거죠. 둘 다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감은 내적으로는 양, 외적으로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단감은 거꾸로 외적으로는 양, 내적으로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슈타인의 서술을 보면 이 책에서는 밖에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책에서는 안에 얘기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전체 그림을 못 보는 사람들은 딴 말 안에 슈타이너를 모르는 사람들은 슈타이너는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 이거 보록부다. 예, 보통 이제 일반적인 학계의 논리 익숙한 세속적인 논리에 익숙한 사람들은 야 이건 보록부지, 야매지 이러는 거야. 야 너 이상한 주술집단 같은 데 빨리 나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거꾸로 인정에 굉장히 어떤 애정과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은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 모순돼. 그러나 둘 다 믿고 싶어. 네, 그럼 분열증에 그래서 분열증에 걸려서 이연령, 비연령의 논리에 빠져버립니다. 진짜로. 그래서 여기 가서는 이 말했다, 저기 가서는 저 말했다. 그러면서 인용을 슈타이너, 여기 가서는 슈타이너 A책 인용하고 저기 가서는 B책 인용하면 다 돼요, 다. 근데 자기 내면에서는 이 논리가 통일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경우들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이제 음량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공감 반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량관이 있는 사람들은 인적 이야기가 쉽다니까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슈타이너는 동양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량, 오행 이런 개념화된 틀이 없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실제를 묘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슈타이너는 천재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문화권에서 어려웠던 거예요. 이 묘사하기가. 참, 그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동양에서 태어나서 음양오의 덕을 좀 봤을 텐데. 자, 그럼 여기 보면 본복지간 위태극, 여기서는 공과 복 사이를 태극이라 하고, 자,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그러면 태극의 정의, 사전적 정의, 공과 복 사이의 기운, 이렇게 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음양을 사전적 정의, 뭐라고 외우면 안 되듯이. 이거는 지금 태극이 뭐고 음양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하나의 현상을 묘사해 주는 겁니다. 그럼 본복지간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냥 동짓날이에요. 동짓날부터 한 달 정도. 동짓날로부터 한 달. 그러니까 1월 한 12월 20일부터 한 1월 중순까지. 거기가 본복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자, 오, 묘, 류 있잖아요. 자축이면 인서미 신유술에 이거 머릿속에 항상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주역의 괴 6층으로 쌓아올린 괴가 있거든요. 그걸로 표현을 해줍니다. 이 기운이 어떤 건가. 그럼 여기가 동지거든요. 그럼 동지에는 온 세상이 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저 밑바닥에서 양기운이 하나 탁 들어온 거, 이게 동지예요. 그래서 일양이 시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의 양이 처음 생겼다. 처음 생겼다. 그럼 저 앞에 있는 달이 해월이거든요. 해월. 해월. 음력 10, 양력 11월. 예. 양력 11월인데 해월. 요 해월이 사실은 양음의 대비 중에서 음성이 제일 강한 때예요. 음성이 제일 강한 요 때가 하나, 둘, 셋, 넷, 다, 요 때가 본쾌입니다. 본쾌. 여기를 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원래는 8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3층짜리 괴죠. 예, 금공암리의 권이잖아요. 중간에 뻥 뚫린 거. 예, 중간에 뚫린 애하고 이어진 애 두 개가 있죠. 이어진 애가 양, 뚫린 애가 왜 이어진 애는 양이고 뚫린 애는 음인가 하면요. 숫자가 이어져 있으면 1이잖아. 양수잖아요. 양수니까 홀수니까 운동성이 있다 이거죠. 예, 운동성이 있다. 반면에 끊어져 있는 애는 두 개니까 짝수니까 안정성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어져 있는 애는 꽉 차 있으니까 터져 나갈 거 아닙니까?
힘 자체가 터지는 힘이 있다. 근데 거꾸로 끊어진 애는 중간에 결핍돼 있으니까 결핍돼 있으면 빨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뭔가를 흡수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렴하는 기운이 있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부호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은 수렴하는 기운, 빨아들이는 기운, 양은 터져나가는 기운. 네, 이렇게. 그리고 이거 절대로 음답해 드리라고 듣지 마세요. 양은 1로 표현을 하고 음은 2로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학계에서 어디 논문이나 이런 거에 성기에 대한 묘사를 해야 되면 이제 적절하게 민망하지 않은 단어를 찾아내려고 약물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게 남자의 고추, 약물. 여자의 성기는 뭐 당연히 그러면 음물이 되는 거지. 약물, 음물이란 말을 쓰는데, 근데 자지보지가 한글일까요? 한문일까요? 네? 한글일까요? 한문일까요? 한문이에요. 제가 책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18, 19세기에 조선시대 저작글에서 돌던 옛날 뒷골목 야화집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나오는 일화가 있어요. 이건 일화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아무도 모르죠. 오성과 한음에 대한 야화들이 많거든. 야화들이 많은데 이제 오성대감한테 어떤 학동이 물어봤대요. 아, 오성대감이 아니고 이황한테 물어봤거든요. 이황이 이제 고향에 내려와 있을 때 조그만 애 중에 하나가 손 번쩍 들고, 선생님 근데 왜 남자 양기는 약물은 자지라고 하고 여자는 왜 보지라고 합니까? 네. 그러니까 남자가 자지인 것은 좌장지라 줄여서 자지라고 하느니라. 좌장지, 앉으면 감추어진다.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양반다리하고 앉으면 감추어지는 거. 그래서 좌장지라 자지다. 근데 여성은 보장지라 보지다. 처음부터 덮여 있는 거. 예, 처음부터 덮여서 안에 쑥 들어가 있어서 보장지라고 해도 보지다. 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자지보지의 실제 원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썰입니다. 근데 이런 야화가 떠드는 걸 보면 어쨌든 이게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어쨌든 남자 성기는 하나죠. 하나로 표시가 되죠. 여자 성기는 두 개로 표시가 되죠. 이게 사람만 그럴까요? 아니면 포유류 이상 동물들이 다 그럴까요? 포유류 이상 동물들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약물은 하나로 음물은 두 개로 표시되는 거에 대해서 아카시 연대기 슈타이너도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1분화, 2분화, 태양계에서 1분화 일어났을 때 이때까지는 성구별이 없었다. 달계에서 2분화 일어날 때 이때 드디어 남자 여자가 구별이 되는데, 예, 남자는 먼저 나오는 애들, 여자는 뒤에 나오는. 먼저 뒤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참 혼란스러운 게, 우리는 뭔가 고대적이고 기원적일수록 더 신비하고 더 좋다고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 오래된 거 자랑하고, 더 오래되면 더 신비한 거라고 착각하고, 더 기원적이면 더 소중한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경향성들이 있죠. 근데 또 역설적으로 최신 게 제일 진화된 거잖아. 그쵸? 최신 게 제일 발달한 거잖아. 그럼 그 관점에서 보면, 자,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습니다. 누가 우월한가요? 영혼 관점 문제예요. 그렇죠? 아버지 없으면 아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아버지가 우월한 존재지. 근데 거꾸로 청출어람 아닙니까? 그 아들이 우월한 존재지. 그래서 흔히 부처 예수 관계에서 부처가 낫냐 예수가 낫냐 이런 거는 어린애 때 맨날 애들이 묻는 거잖아. 또 우리 존경스러운 슈타이너 선생께서 이 문제를 정리해버렸잖아. 누가복음에서 부처가 나와서 팔짱도를 펼침으로써 인류가 드디어 의식혼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운이 생겼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영적 진화를, 어떤 점프를 할 수 있는, 도약을 할 수 있는 결정타가 없었는데, 예, 부처가 만드는 토대 위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뿌려서, 지구에 뿌려서 이 영적 기운을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 만들어냈다 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가 없어서는 예수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도 기독교인들은 벌쩍 듭니다. 왜? 부처가 더 기원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죠. 거꾸로 또 아전인 수격으로 해석하는 기독교인들, 그 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월하네. 예수님이 부처님보다 더 진화된 능력을 갖고 있었네. 근데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지한테 문제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거는 이제 전체의 연관 속에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지, 선후 관계를 놓고 뭐가 더 우열이냐라고 하는 걸 보는 시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고, 아까 음량은 기준 따라 간다라고, 이것도 기준 따라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약물 음물에 대한 게 이제 아카시아 연대기도 나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카시아 연대기가 태극 음양 모양 이런 걸 몰랐을 뿐이지, 이 동양 개념을 안 썼을 뿐이지, 동양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걸 그대로 다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진짜로 각 잡고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게, 아카시아 연대기하고 주역 개사전을 문장을 따라가면서 한번 비교를 쫙 해드리면 이럴 수가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아카시아 연대기는 인자판 창세기잖아요. 인자판 창세기. 근데 주역이 내나 동양의 창세기거든. 그 창세의 과정을 쭉 묘사하고 있는데, 그 묘사의 논리와 순서가 똑같아요. 태초에 어떤 기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이 되고, 그게 어떤 걸 발생시켜서 어떻게 전환이 돼서 펼쳐진다라고 하는 이 어떤 그 순서, 논리의 전개 과정, 네, 이런 것들이 똑같아요. 자꾸 저보고 누가 뭐 당신이 동양학만 해라 이런 사람은 이제 동양학도 모르고 인자학도 몰라서 그 얘기야. 저는 양쪽을 어느 정도 아니까 이런 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해요. 이걸 선택한다는 게 웃기는 거죠. 자, 요게 공개입니다. 그러면 일량이 들어오면, 양기운이 들어오면 밑에서부터 들어옵니다. 그럼 하나가 들어옵니다. 하나가 이렇게 들어오면 요거를 복회라고 합니다. 지뢰복이라고 읽어요. 중천곤이라고 읽고. 어떻게 읽으면 그냥 다음에 보시고, 여기가 곤, 여기가 복이다. 그러면 곤이라고 하는 거는 상태 자체가 전부 음이거든. 전부 음이거든. 근데 얘는 양이 하나 있잖아요. 양이 하나 있다는 것은 드디어 어떤 상호작용과 활달한 운동이 생겨날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양이라고 하는 놈은 기운이 터져나가는 기운이기 때문에 아래 위로 얘기할 때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위로. 반대로 음은 내려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힘의 방향이, 음이라고 하는 놈은 짓눌러. 근데 양은 올라가려고 해. 그럼 여기서 진동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태초의 말씀이 있었나니, 그 말씀으로부터 빛이 나왔다. 빛이 어디서 나오는가? 주역식으로 얘기하자면 두 개가 나왔습니다. 이거 아직 빛 아니에요. 세 개가 나왔습니다. 이젠 드디어 빛이 될락말락하고 있어요. 4개가 나와요. 빛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이 나오고.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말씀이라고 하는 건 우주적 사건으로서는 일종의 떨림이 발생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양극성이 성립되면 떨림이 생긴다. 양극성이 성립되면 떨림이 생긴다. 그래서 이 떨림 사이에서 어떤 운동들이 한참 진행이 돼서 열과 빛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드디어 이제 빛이 나온다 라는 거거든요. 지금 양기가 차올라가잖아요. 이게 바로 열이 차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열이 차올라가다가 눈에 보일 때, 빛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여야 빛이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열기가 뭉쳐져서 얘가 미세에너지로 바깥으로 이렇게 터져 나갈 정도가 돼야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와 빛 중에 뭐가 먼저냐? 소리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과 빛 중에는 뭐가 먼저냐? 열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필연적이다.
왜냐하면 열이라고 하는 것은 마찰이 있으면 벌써 열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마찰 값에 의한 열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되고 나야 바깥으로 터져 나온다고. 그럼 보세요. 세 개잖아. 그러면 안팎으로 나누면 이게 안에서 진행되는 게 아래쪽 상황이고 바깥에 보이는 게 위쪽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까지는 3개밖에 3대 3이 됐잖아요. 그럼 얘는 나가려고 지금 용 쓰고 있고 얘는 내리누르려고 용을 쓰고 있는데 두 개의 힘의 값이 이쪽에 가야 드디어 양이 이기잖아. 여기는 3대 3, 여기는 4대 2. 드디어 양이 위로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보이기 시작하니까 봄이에요. 봄, 보인다. 빛이 나온다. 그 빛이 나오는 게 뭘로 나타나겠습니까? 저런 의미에서 소위 빛이라고 하는 것을 열의 산물이고 그 열은 양기의 산물이다라고 옛 사람들이 이해했다. 그럼 이 양기가 솟아오르는 거가 생명체를 통해서 나타날 때 뭘로 나타나겠습니까? 싹 트는 거로 나타나. 그래서 이거를 지뢰 복회라고 하고, 이건 지택 림패라고 하고, 이거는 지천 택회라고 하고, 이거는 외천 대장 괴라고 하네요. 제가 이거 외운 거 아닙니다. 그냥 보면 아는데 나중에 혹시 이제 주역 공부를 하시게 되더라도 주역 공부 아니라 뭔 공부를 하셔도 이걸 기본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외우면 안 돼요. 외우면. 물론 어린애들이 어떤 기초적인 뭐를 할 때 외우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죠. 네, 학습에서 외우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우리가 원리적인 학습을 할 때 큰 원칙 중에 하나는 제가 인장 영어 해설집에 썼습니다.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된다. 거꾸로 안 된다. 거꾸로 가면 평생 헤맨다.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된다. 거시적인 것부터 그림부터 먼저 바꿔야 된다. 이게 하나의 원칙이고, 또 하나는 요 안에 있는 질서의 어떤 원리, 운동 패턴, 규칙, 이거를 알아내야 되는 것이 데이터는 큰 의미 없다. 데이터는 나중에 원리 값을 뒷받침하는 그에 불과한 것이 원리를 모르고 데이터 나가면 아까 거시를 모르고 미시에 빠져드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요. 근데 원리를 이해하는 거는 외우는 게 필요 없어요. 정말 순수하게 사고력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거시적인 원리를 이해를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냥 보면 알아요. 보면 압니다. 보면 안다. 이게 판단력이 극대화되는 거죠. 판단력이. 근데 데이터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원리가 약한 사람들은 이 판단력이 떨어져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학자라는 사람들은 데이터 선도하는 사람들이죠. 데이터 양이 누가 만나가지고 맨날 겨루기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거시 패러다임, 이런 거대담론이 나오면 그냥 뭐 아무 얘기 안 하지. 찍. 그래서 제가 인지학 영어 해설집을 썼더니 역시 시비 틀리는 것은 철자 틀렸다. 뭐 이런. 한 시였으면 철자를 2번이나 틀렸다. 뭐 이런. 맞습니다. 제가 데이터에 소홀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길 수가 없죠. 자, 여기서 딱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양값이 바깥으로 튀어나온 게 보이잖아. 요때 사기, 생명력이, 즉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여기서 뚫림이 있었다 이거죠. 그 말씀이 세계를 창조했고 이 모든 운동 과정을 만들어낸다 이거죠.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그 빛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대로잖아요. 그 빛이 곧 생명이 나니 그러잖아요. 이 양기가 올라가서 생명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빛이 생명이다. 이게 인지학에서 에테르잖아. 이게 에테르잖아. 지금 요 상태 여기를 물체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지금 생명이 올라가고 있는 이 과정을 에테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또 태양계라고 그러잖아요. 빛이 나온다. 빛과 열의 작용이 세상을 주도할 때 태양기. 또 원형적인 상태에 있을 때 그때는 토성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빛이 생명이 되었고 그 뒤에 나오는 게 이제 말씀이, 근데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들어와 사람의 빛이 되었다라고 요한복음에 사람의 빛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이성이에요. 지혜.
우리의 사고하는 능력. 이게 물리적으로 진짜 빛입니다. 물리적으로 정말 빛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하거나 감정을 느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리적으로 뇌 안의 시냅스에서 전기 신호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맞죠? 우리 신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세포 단위로는 뭐 수십 종의 세포를 가지고 있고, 일단 신경으로 치자면 1000억 개가 넘는 신경이 뇌 속에 집합이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수십억 개씩 묶여 있잖아요. 이 묶인 다발을 시냅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한다거나 감정을 느낀다든가 의식적인 작용을 한다든가 혹은 무의식적에서도 어떤 외부와의 이 상호작용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신경과 신경 사이에 어떤 신호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신경과 신경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이 신호들은 오늘날 물리학적 개념으로 봤을 때는 본질적으로는 모종의 전기력이에요. 모종의 전기력입니다. 그래서 뇌파 촬영해 보잖아요. 뇌파 촬영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전기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니까 촬영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눈에 보여야 촬영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이게 감각적인 시각에는 안 보이지만, 감각적인 시각에는 아니면 최소한의 빛과 열이 있어야 이게 관측이 돼요. 관측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 우리 전기신호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불이지 뭐. 이게 불 아니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빛이 사람한테 들어와가지고는 인간의 빛이 되었다. 인간의 빛, 이건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쨌든 모든 종교의 경전들에서, 특히 기독교에서는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빛은 조금 일반화시키면 불이죠. 소금은 바다에서 나오잖아. 소금은 바다에 다른 말이에요. 이건 물이에요. 불과 물. 그러면 이거 두 개가 상징하는 바는, 하나는 양, 하나는 음이잖아. 가장 음적인 거의 핵, 가장 양적인 거의 핵, 이게 빛과 소금이거든요. 그럼 우리 인간으로 따지자면 육신에 해당하는 거, 이게 음이죠. 정신에 해당하는 거, 이게 양이죠. 그럼 사실은 빛과 소금이란 말은 심신의 생명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사람들한테, 인간은 생명이 두 종류의 생명이 있는 거죠. 육체적 생명도 있지만 정신적 생명도 있다. 다 보살피는 존재가 돼야 된다. 뭐 그런 얘기죠. 몸의 양식, 마음의 양식 다 중요하다. 이 마음의 양식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조선시대까지는 그 직업군으로 따지면 뭐라고 합니까? 산업공상의 사. 선비사자. 선비들은 인간의 정신문화를 책임지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몸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농. 그래서 사농이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사농, 공상 그러잖아요. 이게 단순히 신분의 위계질서라고만 보면 안 되는 게 가치의 위계질서예요. 본질적으로 공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편리를 더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농이라든가 사라고 하는 건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이건 편리의 문제가 아니야. 생명이야. 그러니까 먼저 우선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산업공상이라고 잡았을 때는 뭡니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몸의 생명보다 정신의 생명이 또 소중하다라고. 그래서 애초에 신분자라고 하는 것도 뭔가 논리가 있었으니까 신분자가 정당화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빛과 소금에 해당하는 게 일종의 사농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편리를 다루는 공,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상. 상은 이득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에는 갈등이 따라가게 돼 있고, 왜냐하면 모든 이득은 불공정 거래에서 나오거든요. 맞죠? 100원짜리 주고 100원 받으면 이득이 없어요. 100원짜리 주고 200원을 받아야 이득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득 추구가 많으면 그 사회는 갈등에 빠진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은 어쩔 수 없이 교류를 하다 보면 상이 생기니까, 상은 없을 수 없다 하더라도 극히 통제된 일부만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사회가 혼란에 빠진다. 이게 이제 예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공은 있으면 좋지만 뭐 없어도 그거 또 죽는 거 아니다.
오히려 도덕경 같은 데서는 편리가 많아지면 순박한 천성을 잃어버린다 이러거든요. 근데 그건 뭐 순박하고 안 순박하고 적어도 이런 건 있죠. 이건 아카샤 여대계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성원이 발달하면서, 오성원이 뭐냐면 옛날에는 마음하고 몸하고 분리가 안 돼 있는데 점점 분리가 됐잖아요. 분리가 돼가지고 드디어 마음이 몸속에 갇혀버렸잖아. 그러면 몸속에 갇혀있는 이 마음은 자기를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어. 자기를 몸 밖으로 튀어나가지를 못하니까. 그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몸의 사지를 움직여서 사물을 통제하고 조작하게끔 해서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물을 통제하고 조작하는 방식이 예술적인 것도 있고 기술적인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외화를 시켜서 표현하게 된다는 거야. 마음의 작용이 물질적인 매개체를 거쳐가지고 자기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그게 우리가 문명을 발달시켜온 과정이라는 거죠. 이해되죠? 만약에 근데 우리가 직지인심, 사람 마음을 즉각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태에 있다면 매개체를 거치지 않고도 야 근데 우리가 텔레파시로 주고받을 줄 알면 전혀 없어도 돼요. 그죠? 그렇잖아요. 전혀 없어도 돼요. 천리 안에 있으면 미디어 없어도 돼요. 근데 그런 능력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 도구가 발달을 안 했겠지만 그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그 능력을 갖고 싶으니까 매개체를 만들어내는 거잖아. 매개체를. 그러니까 도구라고 하는 것들,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본질적으로 내가 내적으로 바라고 있는 것을 외적으로 실현시켜주기 위한 매개들이라는 말이죠. 맞죠? 그러면 이 매개가 발달하고 매개에 의존할수록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원래 우리한테 내재되어 있거든. 예를 들면 우리가 생명을 치유하는데 지금 막 저기 칼과 메스를 대가지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외부적으로. 외부에서 압력을 주고 물리화학적인 작용을 집어넣어가지고 치료해야 됩니다. 근데 한의학만 하더라도 외부의 힘은 오히려 부수적이고 내부에 있는 어떤 면역력이나 생명력을 자체적으로 자극시켜서 예, 안에 있는 힘을 끌어내가지고 병을 치유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예, 물론 간단한 자극은 줘야 되지만 간단한 자극으로 안에 있는 힘을 극대화하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바깥에서 뭘 집어넣는 게 아니라. 만약에 뭐 한의학도 아니고 그 전에 인간들이라면 놀라운 사람들이 지금도 있긴 있습니다. 명상으로 불치병을 고친 이런 사람들 보신 적 있나요? 명상으로 자가치유한 사람. 지금 양평학교에 또 인재가 한 명 올라오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지금 나이 50 가까운 사람인데 30대 때 얻은 이 부인과병 때문에 정신병이 올 정도로 수술을 서너 번씩 하고 이제 거의 뭐 자포자기 상태에 있다가 명상 수련으로 자가치유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마음으로 몸을 다스린 거야. 마음으로 몸을 다스린 이게 거짓말 같지만 있어요. 현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보면 이게 되게 신기하죠. 근데 사실은 태양기 때 사람들이라든가 달기 때 사람들은 이거 자연스러웠다니까. 근데 거꾸로 우리가 외물에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내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용불용술에 따라서 줄어드는 겁니다. 맞죠? 네. 계산기에 의지할수록, 컴퓨터에 의지할수록 암기력은 떨어지는 거예요. 암산력은 떨어지는 겁니다. 교통과 미디어가 발달할수록 스스로 주행하고 스스로 소통할 수 있는 힘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인데, 그러니 그 옛날 2500년 전 도덕경에서도 편리가 발달하면 인간의 내적 능력이 후퇴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것은 적정, 요즘으로 치자면 적정 기술이죠. 적정한 게 좋은 거지. 이거 추구하면 언젠가 인간 자신이 반비례 관계가 일어나는 거죠. 세상은 편리해지는데 인간은 퇴행하는. 실제 우리 현대 문명이 그런 걸 겪고 있어요.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 어떤 의존하는 기술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인간이 스스로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온갖 종류의 정신병이나 온갖 종류의 어떤 문화적인 분열들도 옛날 같으면 얼마든지 소위 멘탈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이상 멘탈로 처리를 못하고 일일이 기술에 의존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죠. 아니, 엄마들의 역할만 해도 보세요. 옛날에 엄마들은 뭐 의사 역할 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다 했잖아. 다.
가령 뭐 아빠는 돈 버는 사람, 냉장고로 먹는 거 해결해 주는 거, 강아지로 놀아주는 거, 뭐 이렇게 역할 분담이 있는데 엄마는 뭘 하냐? 다 하는 거지. 엄마는 슈퍼맨. 다 하는 거. 옛날에 보면 아파도 엄마가 약 없으면 엄마 손을 약 쏘면 주물러서 해결하고. 그렇잖아요. 네. 또 남편이 시들하면 엄마가 어디 가서 사냥이라도 해와야 되고. 엄마가 안 하는 게 어디 있어? 엄마 다 했지. 제가 이게 이제 여성이 대단하다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기능을 인간이 동시 처리를 하고 있다가 이게 어떤 사회적인 분화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전엔 마땅히 당연히 엄마가 했던 걸 이제는 아무도 그게 엄마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뭐 엄마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존재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분화돼 나간다. 말되죠. 말씀이 생기고 이게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사람에게 들어와서는 이게 사람에게 들어와서는 정신이 돼요. 그럼 사람에게 들어오는 거는 여기가 화거든요. 이거 쭉 와야 사람에게 들어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에서는 이 정신을 괴로 표현할 때 경쾌같이 양이 많은 괴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근본적으로 인간의 정신은 기본적으로 전기작용, 즉 불작용이다. 화다라고 봐요. 화기다. 그래서 당연히 생각을 많이 하면 스트레스가 당연히 올라갑니다. 왜? 상기를 시키잖아. 기를 상기시키잖아. 제가요, 집중해서 원고를 쓰잖아. 그러면 그 다음날 하룻밤 새고 원고를 쫙 쓰죠.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에 목욕탕을 딱 가보면 몇 킬로 빠져있어. 그때 느낍니다. 야, 인간이 이거를 열심히 굴린다는 게 얼마나 에너지를 쓰는 것인가. 실제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영양성분 중에 특히 당 중에서 한 30%를 두뇌가 써버리잖아요. 그렇죠? 얘가 우리 몸에서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얼마 안 되는데 고정적으로 수십 프로를 가져가 버립니다. 이게 얘가 화력 발전소예요. 얘가 화력 발전소입니다. 평소에 생각이 많은 거, 화기를 막 상승시키는 이런 활동들은 적당해야지. 너무 많아도 안 좋죠. 너무 많아도 당연히 안 좋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얘가 활발하게 돌아가도 되도록 하는 다른 조건을 갖추고 굴리면 돼요. 그럼 다른 조건이란 뭐냐? 화기가 활발하게 굴러가도 우리 심신이 버텨낼 수 있으려면 심신 안에 수기운이 많이 보충이 돼주면 화기가 굴러가도 되거든. 그렇죠? 수기운이 충분하면 이 화기가 웬만큼 활동을 해도 제어를 해준단 말이에요. 조절을 해준단 말이야. 그럼 수기운을 충분히 감안을 시켜주면 깊은 사고를 해도 몸이 상하지 않아. 그래서 이제 수기운을 보충해주는 전형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오장육부로 따지자면 신장 기능을 강화해줘야 돼요. 근데 뭐 음식을 먹어서 강화할 수도 있고, 그럼 음식 먹어서 강화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손쉬운 방법은 뭐냐? 그렇죠, 물이죠. 근데 원형적인 물은 뭐다? 바다잖아. 그럼 원형적인 물의 핵은 뭐다? 소금이잖아. 그래서 슈타이너가 미네랄 많이 먹으라 그러잖아요. 미네랄 많이 먹으라 사고에 도움된다. 미네랄 많이 먹는 방법은 소금밖에 더 있나? 제일 효율적으로 먹는 방법이. 그렇죠? 근데 소금은 우리가 저염 음식에 대한 환상들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이게 미네랄 덩어리이기 때문에 원래 소금은 이 미네랄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독성을 중화시켜버리기 때문에 이 천일염 이상 가는 소금들은 많이 먹는다고 몸에 부작용 안 일으켜요. 지금 WHO 권장상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기준이 염화 나트륨 99. 몇 프로 되는 정제염 기준이에요. 이 정제염은 2차 가공품이지 자연물이 아니에요. 다른 물질이에요. 다른 물질. 그래서 우리가 짜게 먹지 말자는 강박이 근대에 생긴 강박인데, 이런 어떤 음식의 기초 재료들이 이게 산업이 되다 보니까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식품 산업이 되고 이윤의 논리를 쫓아가가지고 뭐 대량으로 이제 이윤 재생산을 위한 논리로 하는 거지, 사람의 몸에 뭐 이런 생각을 앞세우는 게 아니죠. 그래서 농담 아니고 그냥 죽염이 좋은 소금인 건 누가 몰라요? 근데 비싸잖아. 그냥 제가 보기에는 천일염 정도 돼도 좋은 천일염이 죽여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천일염 하나 정해놓고 음식에 밑소금을 그걸로 다 하는 거야. 그걸로 다 하고 원래 음식을 먹어서 효과를 좀 보려면 양이 좀 꽤 있어줘야 됩니다. 특별히 소금 먹는다고 체질에 영향 별로 안 받거든요. 어류, 육고기, 물고기 먹어가지고 몸에 두드러기 나는 애도 그냥 소금 먹는 건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몸의 반응을 봐가면서 하긴 해야 되지만 몸에 부작용이 없으면 아침 저녁으로 소금을 한 잔 먹어주는 게 소비 수행하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기묘한 팁이에요. 그러면 당장 나타나는 효과가 뭔지 아세요? 피부 트러블 가라앉습니다. 왜? 피부 트러블 이거 다 화기운이거든. 이게 다 화기운이에요. 신장이 활달하면 이것들이 가라앉게 돼 있는데 신장이 활달하지 않더라도 소금을 들이부으면 그 효과가 나요. 또 소금을 꾸준히 섭취하면 신장이 강화됩니다. 왜? 동기 감흥에서 같은 기운들끼리 감흥을 하거든. 우리 몸 안에서 바다에 해당하는 게 신장이거든요. 그럼 외부에서 물질을 집어넣어서 하지 않고 자기 혼자서 하는 방법이 뭐냐? 신장을 강화시키는 거. 단전호흡이잖아요. 단전이 어디 있는데 여기 있어요. 그죠? 여기 실제로는 여기 요 피부 껍데기가 단전이 아니고 여기하고 요 등 뒤에 명문혈하고 그 사이 중간쯤이라고 하죠. 그게 뭐가 있냐? 거기 신장이 있어요. 여기 신장이 있잖아요. 신장. 단전호흡은 기본적인 요령이 숨을 쭉 빨아들여가지고 신장 부근에서 숨을 머물게 하는 거예요. 숨은 이산화탄소잖아.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습기가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숨을 요쯤에서 핵 하고 내뱉어버리면 이 숨의 어떤 그 효과가 쉽게 말해 신장까지 안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단전으로까지 쭉 끌어내려서 뒤로 동맥을 통해서 돌린다. 이래야지 이 신장을 둘러싼 주변에 우리 인체 바다에 해당하는 기의 바다, 기해라고 표현하는데 기의 바다에 해당하는 데다가 동력을 계속 제공해 주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신장이 강화가 됩니다. 그런 사람의 안정감이 생겨요. 이 상태에서 머리 굴리면 아까 말했던 어떤 상기작용에 의한 부작용 안 나타나요. 그래서 단전호흡하면서 명상하는 거예요. 사실은 잘 모르시겠지만 몸의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 그냥 명상 들어가죠. 잘못하면 미쳐. 몸부터 잡고 들어가야 돼요.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명상하는 걸 위험해요.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 그리고 뭐 무엇이 명상인가 자체도 워낙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뭘 하나 놓고 곰곰 생각하는 게 명상이래. 그렇게 하면 망상 강화가 된다니까요. 그건 명상이 아니라니까. 근데 다음에 제가 진도를 못 나가서 큰일 났네.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연관이 됩니다. 사실은 어떤 하나의 원리가 있으면 다 연관이 돼요, 이게 음식이라고 연결 안 되겠습니까? 정신이라고 연결 안 되겠습니까? 어떤 우리 주변의 사물의 상태, 또 보이지 않는 어떤 문화의 흐름, 이런 거하고 연결하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일이관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보편 실제에 눈이 뜨이면 세상이 돌아가는 전체 그림이 보인다고. 그러다 보니까 옆으로 자꾸 퍼지는데 빨리 갈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일정 양이 나왔으니까 움직임이 시작될 거 아닙니까? 공과 복 사이에 태극이 생겼다. 태극이 생겼지만 태극이 움직이는 거는 여기 와서 움직이는 거죠. 움직일 때 움직이면 양이라고 하고 정하는 건 안 움직이는 게 아니고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빠르면 양이라고 말할 수 있고 느리게 움직이면 이걸 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느리게 움직이는 게 여기서 느리게 움직이고 여기서 좀 빠르게 움직여요. 아니 양기운 자체가 힘이 다르잖아. 그렇죠? 자축인묘 할 때 여기는 축인데 여기는 토예요. 토는 느릿느릿합니다. 여기는 인인데 인은 목이죠. 목은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여기가 양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원형이 나오고 음양이 한 번씩 나왔어. 그러면 이제 세상이 이제 드디어 본격 가동할 준비가 된다 라고 봐서, 그래서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를 여기서 하늘이 열리고 여기서 땅이 열리고 여기서 사람이 섰다. 이게 천지인 거죠. 네, 요 뒤에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천지인이 뭐니 하는 모든 동양에서 사용하고 있는 논리들은 전부 자연 실제의 그 근거가 있지. 자연의 움직임하고 연결 안 되는 원리 같은 거는 설정 안 해요. 설정 안 합니다. 음양오행이 어떤 면에서 보면 거의 유물론적으로 보일 정도예요. 그런데 유물론이 아닙니다. 유물론이 아닌 이유는 과학은 이거를 물질의 법칙에 한정해서 살피지만 음양오행 같은 이런 유기적 이론론들은 물질과 보이지 않는 스피릿, 영적인 기운들 이런 것들이 따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 안 하거든. 같이 간다고 보거든. 그래서 안팎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 그리고 어떤 상호작용을 하면서 함께 가는가를 연구하는 측면에서 유물론은 아니죠. 유물론은 아니지만 모든 원리를 당연히 자연의 실제와 연관시켜가지고 끄집어냅니다. 자, 그래서 음양오행수 본복 사이를 태극이라고 움직이면 동경에 따라서 음양이라고 한다. 넘어갑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생명인들을 어떻게 음양을 버리겠는가? 이게 보편 원리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사람의 들음에도 모두 음양의 이치가 있다. 만약에 이게 보편 원리라면 인간의 소리에도 이 음양 법칙이 당연히 들어와 있을 거 아니냐라는 거죠. 논리적으로 아무 하자 없죠. 그러므로 이 이치가 있는데 사람들이 살펴서 깨닫지 못한 것 뿐이다. 지금까지 소리의 어떤 내 소리 우리가 말이 만들어지는 내적 질서 내지는 내적 원리, 내적 규칙성 이런 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음양오행을 아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근데 이제 지금까지 그게 정리가 안 돼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이 있는 거는 필연인데 아니 바다 밑으로 들어가면 바닥이 어디 그건 뭐 8,000m든 10,000m든 가다 보면 바닥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필연이죠. 그럼 우리가 들어가 봐야 합니까? 안 들어가 봐도 알 수 있는 게 인간의 정신 능력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 경험 안 해보면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 좀 참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인간이 다 미리 다 경험해서 알 것 같으면 그 많은 인류의 문명의 어떤 예지들은 어떻게 나왔냐고. 어떻게 나와? 제가 많이 듣는 얘기가 넌 담임교사 안 해봤잖아. 근데 뭐 담임교사 안 하면 뭐 인지하기 얘기 못하나? 거꾸로 담임교사 하면 인지하기 달통하나? 전혀 사실은 얘기 안 하는 얘기. 그 얘기하고 그 얘기하고 다른 얘기다. 해봐서 아는 게 있고 해봐야만 아는 게 있고 안 해봐도 원리를 깨우칠 수 있는 게 있다. 갑자기 원리 얘기하다가 넌 담임교사 안 해봤잖아. 나를 끊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답합니다. 담임교사 슈타이너도 안 했잖아. 이제 똑같이 얘기하죠. 그럼 이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슈타이너는 가정교사 오랫동안 했다 그러거든요. 그럼 제가 그 기준으로 보면 그 기준이면 나도 20년 했다. 그러면 바로 들어오면 이거 패턴화된 대화입니다. 그러면 딱 바로 들어오면 네가 슈타이너냐고. 그러면 물론 저는 박규현입니다만 아니 슈타이너가 우리한테 보여준 게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면 보편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수행의 경로를 보여준 건데 그럼 슈타이너를 제대로 이해하면 그 따라가면 다 같이 슈타이너 같이 되는 거지. 슈타이너 혼자 도달할 수 있다 그 우상 세워놓으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에 동조살조 공불살불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지금 우상을 세우지 말라는 거죠. 그 모든 걸 자기 안에서 이루려고 마음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수행의 공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처럼 살겠다는 의지를 굳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감히 내가 예수하고 나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예수가 보여준 삶의 길을 나도 살겠다 하는 그 의지를 세우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슈타이너의 인지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그죠? 그가 제시한 길을 나도 따라가 보는 겁니다. 따라가 보다 보면 비슷해지지 왜 안 비슷해지겠어요? 비슷해지는 게 당연하지 안 비슷해진다 그러면 그걸 왜 해?
그래서 이제 그런 쓸데없는 말썽들을 자꾸 하게 된다. 자, 어쨌든 사람들이 살펴서 깨닫지 못한 것 뿐이지 원래 있는 거다. 이제 정음을 만드는 것은 처음부터 슬기로 마련하고 해서 찾은 것이 아니고 인위적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성음의 바탕의 이치가 강한 것이다. 원래 있는 자연의 이치를 들춰낸 거다. 이치가 둘이 아니니 이치가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음양오행 외에 이게 보편 원리라면 이거 외에 다른 음양오행 외에 별개의 원리 그런 건 없다. 이건 대단한 선언인데요. 이거를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보편 원리가 있어요. 표현될 때는 100가지, 1000가지로 표현돼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과 빛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요. 요한복음에도 이 얘기 나오잖아요. 계사전에도 나옵니다. 다른 버전에도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오는 버전은 다 달라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에서의 하나의 보편적 원리라고 하는 그 실제는 똑같아요. 우리는 동일한 실제를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 뿐이지. 맞죠? 예. 동일한 실제를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예. 이 어떤 보편 원리가 있다면 이걸 벗어나는 그런 원리 그런 게 어디 있겠냐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어찌 천지 귀신과 더불어 그 스승이 같지 않을 수 있겠는가. 천지 귀신, 형 귀신이 스피릿이잖아요. 자연과 영과, 자연을 굳이 나눈다면 물이 있고 물적인 것들이 있고 혼적인 것들이 있고 영적인 것들이 있다면 우리 인간은 일생을 대부분 혼적인 상태로 살아가죠. 그리고 이 우주에 창조하는 힘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힘이고, 예, 우리 인간은 가능성으로서는 살아생전에 영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존재고, 예, 자연은 기본적으로 물적인 존재들이 강하고 천지귀신이라고 하면 이걸 다 포함하는 거죠. 이 모든 걸 포함해서 다 음양오행의 원리 속에서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하나의 선언을 하고 들어갑니다. 선언을 하고 들어가서 훈민정음 28자는 각각 그 모양을 본다. 여기서 이제 이거 몇 가지만 하고 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글자 한자가 나옵니다. 정음 28자 각, 상, 기, 형, 이 제시. 상, 기, 형. 지금 제가 만약에 국어학자들하고 논쟁을 해야 된다면 이 글자 한자를 가지고 끝없는 논쟁을 해야 돼요. 자, 훈민정음 28자. 28자라고 하는 거는 자음, 모음, 합해 쓰잖아요. 그죠? 자음, 모음, 합해 쓰죠. 그래야 28자 되잖아요. 근데 이거 국어학자들이 지금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가 하면 각상지형이 제지 이래놓고 그 뒤에 보면 아음, 황술, 금, 폐, 후, 지형 이렇게 나와요. 아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번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바로 이게 그에 기초해서 이거에 기초해서 오늘날 국어학자들이 제가 이거 만행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만행이다. 맨날 사람 얼굴 그려놓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목구멍에서 소리가 올라오니까 기억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 상상력이다. 상상력이다. 제가 맨날 얘기하는 왜 사람이 오른쪽만 보고 있냐. 이렇게 방향 고정시키는 근거는 뭐냐? 설명 못하죠? 설명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이빨 소리가 이렇게 나요? 그럼 이런 뾰족한 이빨 있어요? 이거 이빨 소리라 그러잖아요. 아니 그리고 니은이 이렇게 닿아서 니은이라고 한다면 그럼 리을은 르는 혀가 이렇게 꼬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혀 리을자로 꼬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 아무도 없어요. 그 하나하나 따져보면 별로 아비가 안 맞아. 그냥 그럴듯한 상상으로 만드는 저런 식의 그럴듯한 상상은 문창살설 이런 것도 그럴듯해요. 예, 화장실에서 문창살 보고 만들었다. 이게 말도 아닌 어린애 유치한 동화 같은 얘기를 학설이랍시고 70년대 80년대까지 교과서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학계라고 하는데도
보면 어설프게 짝이 없어. 정말 어설프게 짝이 없어. 그런데 제가 이제 약간 열받아서 하는, 앞으로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이 기자가 자주 나옵니다. 기자가 자주 나옵니다. 기자가 자주 나오는데 그 기자가 어떤 의미로 쓰이는가를 봐야 돼요. 저게 그냥 어조사기라고 해가지고 그것이라고 하는 걸로 쓰인다라고 한 데 있거든요. 근데 국어학자들 한문 잘 못하거든. 한문 잘 못해. 그러니까 떠듬떠듬 직역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모양을 본떴다 이래요. 그럼 그 모양은 뭐냐? 그것이 지시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것이 지시하는 걸 이거다. 사람의 발성기관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람의 발성기관의 모양을 본떴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잖아. 맞죠? 그런데 여기서 딱 걸립니다. 분명히 28자라 그랬어요. 분명히 28자가 다 각상기형의 재질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28자는 모음이 들어가잖아요. 모음이 11개나 들어가잖아. 그럼 모음은 발음기가 어디를 본떴다는 거예요? 발음기가 어디를 본떴나요? 모음은? 입술 모양을 본떴나요? 거기에서 11개 도출이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저걸 진짜 실물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연결이 안 돼요. 더군다나 모음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아슬순치우 개념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봤듯이. 이 후음이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잖아요. 목구멍 소리. 그런데 모음은 전부 목구멍 소리예요. 아유 뭐라고 하더라도 다 여기서 나와. 발성 기관, 소리 나는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얘기하다. 그러면 모음에 생긴 꼬라지가 있는데 그 꼬라지는 어떤 형을 본딸 데가 없잖아. 다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물론 입술이 벌어지고 닫히고 하는 건 있죠. 예. 벌어지고 닫히고 하는 건데 그 예를 들면 오 하고 아 이게 벌어지고 닫히고 하는 건데 그것도 그 우리 모음하고 똑같냐? 똑같냐? 오, 우 이게 이제 원수 모음이라고 하죠. 오, 우 동그랗게 해서 낼 수 있다. 아, 이건 펴서 낼 수 있다. 라고 해서 비원수 모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원수, 비원수 뭐 그 정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소리가 자 앞에서 자음을 설명할 때는 분명히 소리가 어디서 스타트 해가지고 그 발성이 스타트되는 지점의 기관의 모양하고 어떻게 연결되니까 그거 가지고 국어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야. 그럼 이 설명 방식이 모음에도 적용되냐 이 말이에요. 모음에 적용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훈민정음이 틀렸냐 하는 거죠. 훈민정음에서는 일단 28자가 다 같이 각상기형의 재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발성기관이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모음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논리적 어폐가 생긴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다면 저 형은 도대체 무슨 형인가? 우리의 실물적인 발성기관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형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거죠. 그 다음, 그럼 이걸 추론하려면 이 글자를 알아야 돼. 이 글자. 이 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뭐 어떤 게 없는데 그걸 어떻게든 전달하려고 할 때 쓰는 어떤 개념어들을 상이라고 해요. 다른 음량이 개념어잖아요. 근데 개념어의 특징은 정의돼야 되거든.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음량은 특정하게 의미 고정이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의 양극적인 상태, 범위 자체가 무한되기 때문에 정의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음량 이런 건 되게 모순적인 개념인 거야. 개념인데 정의가 안 돼. 그렇다고 개념이 아닌 것도 아니야. 정의할 수 없고 고정할 수 없지만 음량 적용이 없는 게 아니야. 실제로 있어. 이렇듯이 잡힐 듯 하면 안 잡히는 거, 정형화 하려고 하는데 정형화 안 되는 거, 그거를 억지로 개념화하는 거를 상이라고 그래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형과 상은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거야. 형은 눈에 어쨌든 모습이 보이는 거, 상은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옥편에는 비슷한 말로 나오죠. 비슷한 말로 나오는데 옥편이 틀렸습니다. 옥편을 제가 감히 재단하는 저는 뭘 근거로 그 재단을 하냐?
저의 근거는 자, 동양이고 서양이고 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거를 따질 때는 뭘 봐야 돼? 경을 봐야 돼. 경을. 경을 보면 경 속에 최초에 이것이 어떻게 기원했고 정의되는가 나와. 그럼 동양의 주요 개념어들에 대한 그 어떤 개념의 기원과 정의가 왕창 나오는 데가 역경이에요. 역경. 역경에 보면 하늘이 상을 만들고 땅이 형을 만든다. 딱 이렇게 나와요. 네. 하늘이 상을 만들고 땅이 형을 만든다. 이게 하늘이라고 하는 게 보이지 않는 기운이거든. 천수상, 물수형이라고 합니다. 천수상, 하늘이 상을 들이운다. 어떤 기운을 쫙 들이워. 이거는 정의가 안 돼. 그러나 실제, 예. 그럼 물수형, 사물이 그걸 받아가지고 형태를 만들어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하고 형하고를 딱 양극성의 대칭 개념으로 쓴 거잖아. 대조 개념으로. 상하고 형하고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말이에요. 근데 오픈해보면 비슷한 말이라고 나온다고요. 그러면 옥편이 역경에 개길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애초에 문자를 만든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이런 뜻으로 쓰세요 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준과 기초가 박약해서 겪는 고통이 너무 많아. 학문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기준과 기초가 박약하면. 그래서 지금 뭐 용어 그게 뭔 문제냐, 뭐 호감이라고 하는 거라고 하든, 내가 이번에 이 블로그 주인씨하고 하다 보니까 이 양반이 저기 논리가 밀리니까 자기는 뭐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 저렇게 번역해도 되는데, 아니 그럼 애초에 왜 고집했냐고. 이게 논리가 밀리니까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대. 그거 별로 안 중요하대. 이 사람들 꼭 얘기하다 보면 이제 논리가 틀리고 나면 그런 건 별로 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하여튼 가서 당연해봐라. 이거 마치 건축 설계사들이 설계 공법을 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너 노가다 해봤냐? 이러면 너 삽질 좀 해봤냐? 뭐 삽질 안 하면 설계도 얘기를 못하나? 이게 붕붕붕붕 건너뛰어가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건너뛰어가지는 게 기준과 기초가 확고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준과 기초가 확고하다면, 그 토대가 있다면, 그런 식의 무질서로 건너뛰어지지 않게 됩니다. 어쨌든 상은 다르다. 그럼 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형이 뭔지가 이제 중요한 건데, 이 형이 적어도 입모양은 아니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했던 28자가 다 해당되지 않는다. 거기에서 결정이 되버려요. 공감이 되십니까? 네. 따라서 이 형을 물리적인, 실질적인 입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모험에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모험에 해당 사항이 없고 자음에도 몇 가지가 안 맞기 때문에, 네, 논리가 악의가 안 맞게 된다. 그럼 이 형은 뭐냐? 이 형은 이게 물리적, 요건 아니다, 일단. 요건 아니다. 그럼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그럼 이게 뭘 지시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어떤 모습, 그가 뭐냐고? 그가 뭘 지시하냐고? 근데 앞에 있는 문장들을 읽어보세요. 앞에 뭐가 나왔습니까? 천지 귀신과 더불어 행하는 음양오행. 딱 요거밖에 안 나왔잖아. 앞에 나온 내용이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지시대명사, 그가 지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음양오행이라는 것밖에 더 돼요. 음양오행의 모습을 상했다. 이래야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그가 아무 의미 없는 그가 아니고, 자, 이제부터 이 기자가 계속 나올 텐데요. 이 기자 나올 때마다 이 쓰임새를 잘 보세요. 기용, 기리, 기체, 여기서는 기형 하고 나왔죠? 계속 나오는데, 이 그자는 일관되게 음양오행을 지시하고 있다. 일관되게 음양오행을 지시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국어학자들은 이 기자의 뜻 없다라고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지점들이 쉽게 말해서 학적으로는 쟁점이 됩니다. 중국어를 얘기하면 저 말은 갑자기 튀어나올 수가 없고 앞문장에 분명히 그걸 가리키는 그렇죠. 것이고 나올 수 있는 말이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앞문장에 뭐가 있냐를 보라고. 앞문장에 있는 음양오행밖에 없어요. 음양오행이 이렇게 보편 올리고, 음양오행이 이렇게 귀신과 함께 쓰고, 음양오행을 벗어날 수 있는 건 없다. 한참 이 얘기해놓고 상기형 이랬거든요. 이 글자가 지시할 수 있는 건 음양오행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음양오행의 모습이잖아. 예? 음양오행의 모습.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것을 상했다. 표현할 수 없는 걸 표현하려고 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음양오행의 모습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음양오행이 눈에 보이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음양오행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바꿔놓은 동양 최초의 눈에 보이는 형태의 음양오행은 뭐겠습니까? 하도와 낙서입니다. 하도와 낙서. 네. 하도낙서. 하도낙서는 뭔데? 요거예요. 요 방위판. 요 방위판에 여기는 수가 있고 여기는 화가 있고 이게 보이게 해놓은 거예요. 오행을 배치하잖아 여기다가. 거기에다가 방위를 붙이고, 그죠? 순서를 잡고. 음양모행은 눈에 안 보이는 건데 여기에 순서가 있다. 순서가. 얘가 나온 다음에 쟤가 나오고, 쟤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이 나오고, 순서를 매기고, 그 다음에 얘가 방위도 있다. 아무렇게나 있는 게 아니고 목이 왼쪽에 있고 금이 오른쪽에 있고 화가 위쪽에 있고 수가 아래쪽에 있다. 이게 현실의 어떤 자연 방향으로는 동서남북이 이렇게 돼 있는 거다. 요걸 보여준 거죠. 이게 바로 기형이에요. 음양오행의 모습. 음양오행의 모습은 동양에서 전통적으로 하도낙서입니다. 하도낙서. 제가 왜 이렇게 해석하는 건 이제 뒤에 보면 압니다. 뒤에 쭉 보면 뒤에 쭉 하는 게 자음을 도출하는 거, 모음을 도출하는 거, 모조리 다 하도낙서를 가지고 그 중에서도 하도를 가지고 다 얘기해요. 하도에 어디에서 뭐가 뭐를 만났다 이런 식으로. 가령 모음 같으면 중앙에서 일수를 만나 오가 됐다 이런 식이에요. 자, 이 모습을 그대로 활용한 거예요. 3을 만나 아가 됐다. 이 모습을 그대로 활용한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네모짜리 네모에다가 사상오행을 배치한 거, 요 자체가 하도라고 봐야 돼요. 요 자체가 하도입니다.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건 기운이라도 눈에 안 보여. 눈에 안 보이는 애를 평면에다가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죠. 네, 평면에다가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 기형, 음양오행의 모습. 음양오행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면 동양에서 음양오행의 모습을 눈으로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맨 처음 만들어진 게 하도, 그 다음이 낙서. 그래서 두 개를 따가지고 하도에 도자하고 낙서에 서자를 따서 도서라고 해요. 우리가 도서관 할 때 도서가 여기서 나옵니다. 인류 최초의 기록물, 하도. 괴는 오히려 하도낙서 다음이에요. 하도낙서가 제일 먼저 나왔다고 하고요. 하도낙서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육식갑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괴 나옵니다. 역사적인 순서로는. 그럼 음양오행을 제일 먼저 그럼 하도낙서 두 개 중에서 뭐가 먼저 나왔냐? 하도. 그러면 적어도 동양에서 음양오행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 놨던 것은 하도가 맨 처음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기형은 뭐냐? 하도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게 그건 너의 주관적 해석이지. 두고 보자고. 앞으로 나올 문장들을 보자고. 제 해석이 맞다면 앞으로 나올 문장들의 논리가 딱딱딱딱 맞아 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맞아 떨어지는 걸 이미 논쟁은 끝낸 거예요. 예, 이거는 저의 논법이 아니고 해례본 자체에서 자기 완결적으로 스스로 정리하고 있다. 누구 뭐 따라가 보면 된다. 따라가보면 되는데 오늘날 국어학자들이 해석한 식으로 해석을 하면 오히려 첫 문장부터 막혀버리는 거예요. 28자가 다 적용이 안 되는데 발음기관 그 지점에 모습에. 예. 그래서 참 어쩌다가 보니 학자들이 이러다 보니까 좀 아마추어가 이런 얘기를 하고 하는 게 참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 맨날 제가 저도 이런 얘기 좀 안 하고 제 할 일만 하고 지냈으면 좋겠는데 참 소박한 걸 하려고 해도 거창한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실 제가 국민연금 들여다보게 된 이유가 애들 문자교육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들여다본 거예요. 제가 소박한 걸 하나 하려고 해도 뭐가 이게 기초가 딱 깨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근데 이걸 다시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 거대한 공백이 보이는 거야. 이 공백을 메꾸지 않으면 이 소박한 것도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런 지점들이 사실 뭐 우리 사회 어디 한두 개겠나. 그죠?
쉬고 5분만 쉬고 좀 달리겠습니다.